안녕하세요. 행정학과 플레이 선후관계팀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드릴 책은 오사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이토 고에이의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입니다. 저자 사이토 고에이는 탈성장과 탈자본주의 논의를 활발히 이끌어내고 있는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저자가 이 책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탈성장 커뮤니즘입니다. 자본주의에 맞서 탈성장 커뮤니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탈성장 커뮤니즘이 무엇일까요? 천천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글로벌 사우스란 자본주의 세계화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과 그곳의 주민을 통틀어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산업화를 이끌고 자본주의 체계 하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선진국들을 글로벌 노스라고 일컬을 때 그 선진국들의 착취와 수탈의 대상이 되는 지역과 사람들을 글로벌 사우스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세계를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누어 하나의 사회체제로 설명한 이메이얼 윌러슨의 사회체계론을 인용하며 중심부로 볼 수 있는 선진국의 자본주의 때문에 주변부인 글로벌 사우스가 희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진국들이 이끌어온 경제발전에 따르는 대가와 부담을 글로벌 사우스가 떠맡았다는 것이죠. 이를 외부화 사회라는 개념을 통해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선진국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생활의 전제 조건은 어딘가 먼 곳의 사람과 자연환경이 부담을 전가하고 그 비용을 떼먹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의 설명을 빌려 자본주의가 제공해온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수탈과 부하의 외부화, 즉 전가라고 말합니다. 전가에는 기술적 전가, 공간적 전가, 시간적 전가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적 전가란 환경 위기를 기술 발전을 통해 뛰어넘겠다는 시도가 사실은 또 다른 환경 문제를 발생시켜서 사실상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약탈 농업으로 인해 땅이 황폐화되는 환경 문제를 하버 보시법이라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 암모니아 제조에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대량 발생하거나 질산 오염과 생태계 교란 등의 또 다른 환경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은 각각 공간적 전가와 시간적 전가입니다. 앞서 외부화를 설명드릴 때 언급했듯이 공간적으로는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시간적으로 현재에서 미래 세대로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와 관련해서 저자가 강조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공간적인 외부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나 브라질 같이 이전에는 외부화의 대상이 되던 나라들까지도 이제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해내면서 자본주의가 외부화와 전가를 할 여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외부를 잃은 외부화 사회는 몰락해갈 수밖에 없겠죠. 저자의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혼란에 빠질 것인지 혹은 새로운 사회 시스템으로 이동할 것인지 저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특히 그린 뉴딜과 같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후 케인스주의를 다루면서는 기후 케인스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성장과 기후위기 심화 억제 사이의 디커플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온건적인 방법보다는 강한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경제 성장을 고수하는 정책 대신 탈성장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탈성장이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인류 전체 번영에 적합한 경제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 도넛 경제 모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두 원으로 그려진 도넛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작은 원 안쪽에 있는 공간은 부족 상태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사회적 기초자본인 깨끗한 물, 식량, 보건, 교육, 소득과 일자리 등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큰 원 밖에 있는 공간은 과잉 상태의 영역입니다.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화학적 오염, 생물 다양성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그림으로 나타나는 도넛 경제 모델에서 바람직한 상태 영역은 큰 원과 작은 원 사이의 공간, 즉 도넛 모양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 안에 있는 것은 인간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도 자연적으로도 위기를 겪지 않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저자는 이렇듯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 사이 이 공간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는 경제체제를 설계해야 지속 가능하며 공정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선진국은 바깥쪽 과잉의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안쪽에 부족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간극이 뚜렷한 외부화 사회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상호 부조를 실천하고 기후위기에 맞설 능력을 갖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 추구를 동반하는 기후 케인스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합리성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탈성장입니다. 저자는 9세대의 탈성장파가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자본주의 극복을 목표하지 않은 것이 틀렸다고 말하며 자본주의에 맞선 새로운 탈성장론을 내세웁니다. 탈성장은 쉬지않고 가치를 늘려가려는 자본의 운동에 제동을 감속시키려는 것이며 따라서 탈성장과 자본주의는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자본주의를 대체할 사회체제로 칼 마르크스의 코뮤니즘을 들고 옵니다. 코뮤니즘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관리되어야 할 부를 가리키는 말이 커먼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자본주의 속에서 해체된 커먼을 의식적으로 재건하고 모두가 함께 관리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아직 커먼이란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나요? 커먼은 최근 들어 이루어지는 마르크스 재해석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데요. 20세기의 마지막 해에 안토니오 네크리와 마이클 하트라는 두 마르크스 주의자가 제국이라는 책에서 제기하여 단숨에 유명해진 개념입니다. 제3의 길인 커먼은 수도, 전력, 주택, 의료, 교육 등을 공공재로 삼아서 사람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근본주의처럼 전부 상품화하는 것도 아니고 소련형 사회주의처럼 전부 국유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커먼에 대해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셨나요? 그러면 다시 코뮤니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코뮤니즘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잠시만요. 코뮤니즘이라고요? 소련 같은 일당 독재와 국영화가 중심인 체제로 돌아가자는 말인가요? 코뮤니즘이라는 말을 듣고 소련을 떠올리신다면 이는 마르크스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르크스의 코뮤니즘이란 생산자들이 생산 수단을 커먼으로 삼아서 함께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뿐 아니라 지구 자체를 사람들이 커먼으로 여기며 관리하는 사회를 코뮤니즘으로 구상하려 했습니다. 또한 결핍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본주의와 달리 코뮤니즘은 경쟁을 위한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커먼을 사유화함으로써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결핍을 불러오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물이라는 커먼을 예시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진 물은 갈증을 해결해 준다는 공통의 사용 가치를 갖습니다. 자본이 이러한 물을 페트병에 담아 팔기 시작하면서 커먼이 물이 사유화되기 시작하고 물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상승한 물을 사 먹기 위해 화폐를 얻으려 노력하고 화폐가 없는 누군가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즉, 사회 전체의 풍요로움이 줄어들고 누군가는 결핍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는 성장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는 결핍을 낳는 제도일 뿐입니다. 저자는 이처럼 결핍을 낳는 자본주의 제도를 버리고 코뮤니즘을 채택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저자의 주장이 모든 것을 국유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전력을 그 예로 들어서 전력을 관리하는 권한이 시민에게 돌아가고 시민이 참여하기 쉬우며 지속 가능한 전력 관리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커먼을 다루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커먼을 통하면 시장과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활동의 수평적인 공동관리를 사회 전체에 확장할 수 있습니다. 커먼의 관리를 국가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 저자가 세상에 제시하는 것은 경제성장이 아닌 탈성장과 자본주의가 아닌 코뮤니즘의 조합, 탈성장 코뮤니즘입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 요건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생산에서의 변혁입니다. 이는 이미 실수된 바 있는데 그 예시로 미국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생산 중심지였지만 쇠퇴 후 남원 주민들에 의해 도시 농업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네트워크도 구축되면서 커먼즈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노동 양식의 변화입니다. 세부 요건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가치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 상품의 가치만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에서는 잘 팔리는 것들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경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기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도, 즉 사용 가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노동시간의 단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굳이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사회 전체의 노동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겠죠. 코뮤니즘은 이를 알맞게 분담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획일적인 분업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노동이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도록 분업을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각자에게 매력적일 수 있게 만든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를 통해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줄여 소비주의적인 활동을 감소시키고 인간다운 생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산 과정의 민주화입니다. 노동자들로 하여금 생산 과정에서 의사결정권을 지니도록 하고 사회적 소유 실현으로서 커먼을 민주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는 신기술 등의 지식과 정보도 포함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필수 노동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시장 가치에서 사용 가치로 전환함으로써 노동 집약적 산업을 중시하고 경제 활동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혹자는 탈성장 코뮤니즘이 실현 불가능한 이상 사회이며 소련의 사례를 보듯 코뮤니즘은 역사 속에서 실패해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념 문제로 전쟁까지 겪었던 우리나라에서 코뮤니즘은 성공해서는 안 되는 사상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저자의 주장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첫째로 앞서 언급했듯 소련의 사례는 저자가 주장하는 탈성장 코뮤니즘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련이 일당 독재를 했다는 사실은 코뮤니즘이 노동자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등 민주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자신의 사상이 소련의 사상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을 마르크스가 듣는다면 굉장히 억울해할지도 모르겠네요. 둘째로 마르크스가 만년에 했던 주장은 도시생활과 첨단 기술을 버리고 촌락 공동체 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촌락 사회를 이상화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도시의 기술 발전에는 높게 평가할 부분이 많이 있으며 기술의 합리성을 전부 부정해버리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죠. 이 두 가지 지점에 주목하여 생각해보면 탈성장 코뮤니즘은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가 아니며 코뮤니즘의 씨앗은 이미 전 세계의 도시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에는 문제가 많으며 수정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상호 구조들은 해체되었으며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이 낭비되는 생활 양식은 지속 불가능함이 이미 확실시되었죠. 그 결과 도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후위기의 주범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도시를 버리고 산골에 틀어박힌다 해도 최종적으로 기후위기가 지구를 대홍수처럼 휩쓸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 진정을 해야 할 것은 지금부터라도 도시생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몇몇 혁신적인 도시 중 저자가 가장 주목한 사례는 바로 이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인지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시겠어요? 오, 이 사진을 보고 정답을 맞추신 걸 보니 평소 축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 힌트를 더 드릴게요. 이 도시는 스페인에서 유명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쯤 되면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바로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2020년 1월에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2050년까지 탈탄소화 목표를 명확히 밝히고 수십 년에 걸친 분석과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본 선언문에서는 선진국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그 탓에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약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불공정한 상황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몇몇 선진국들이 이제 막 경제성장을 시작하려는 개발도상국들에게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는 것에 비춰보면 바르셀로나의 선언은 매우 의미있게 느껴집니다. 또한 선언문이 시민의 생활과 환경보호를 경제성장보다 우선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은 마르크스가 탈성장 사회의 핵심이라 했던 가치에서의 사용가치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드먼의 그린 뉴딜과 바르셀로나의 기후 비상사태 선언이 다른 점은 바로 경제성장형과 탈성장형으로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그린 뉴딜은 환경보호를 표어로 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선언은 글로벌 사우스의 희생을 막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를 아우르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을 내려둔 탈성장형에 해당합니다.
세계적 도시인 바르셀로나의 이러한 선언은 세계 곳곳에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여러 도시들에게 용기를 주었는데요. 이는 결국 자본주의의 전제에 맞서는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자는 바르셀로나를 두려움을 모르는 도시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강압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반기를 든 혁신적 지방자치를 가리킵니다. 이 도시들은 상대가 국가든 세계적 기업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주민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도시 네트워크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으로 확산되어 77개의 거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모르는 도시의 주민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두려움을 알고 적당히 국가에 협력하는 도시의 주민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상적으로 생각해보면 두려움을 모르는 도시의 일원으로서 세계적 기후 문제에 당당히 대처해 나가고 싶지만, 재정과 권한상 중앙정부에 묶여있는 지방정부가 국가정책의 방위를 들기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대1라는 사실을 감안해보면 중앙재정에 영향을 크게 받는 지방정부가 두려움을 모르는 도시로 거듭나기란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고 권한 배분 정도가 높아진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바르셀로나 같은 혁신 도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바르셀로나의 두려움 없는 행동은 단순히 기후위기에 대처한다는 의미만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적 연대를 맺으며 자본과 대치한 바르셀로나 행동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기존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크게 확장시켜 지금껏 상상도 못했던 것을 이뤄낼 것이고 추가적인 행동까지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에서 바르셀로나의 사례는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일을 돕기 위해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선진국은 글로벌 사우스의 수많은 부활을 전가하여 보이지 않게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보호라는 명목 아래 산 에코백은 사실 글로벌 사우스의 자연환경과 주민들을 착취하여 만든 것이며, 선진국의 탄소 감수는 탄소를 만드는 행위들의 대부분이 글로벌 사우스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눈속임일 뿐입니다. 결국 현대의 기후위기는 이와 같은 외부와 사회의 궁극적 한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둘째, 글로벌 사우스는 선진국들에 의해 이용당하는 수동성을 지닌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와 사회에서 바르셀로나의 선언은 글로벌 사우스를 대하는 관점을 바꾼 것이며, 더욱 정확히 말하면 글로벌 사우스에게서 배우는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이 자세는 새로운 국제적 연대의 가능성을 개척할 수 있게 하고, 연대가 이루어졌을 때야말로 비로소 경제성장이라는 생산력 지상주의와 결별하고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미래사회를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기후위기의 시대에는 정책 전환에서 나아가 사회 시스템 전환을 꾀해야 하고, 새롭게 꾀해야 하는 시스템이 바로 탈성장 코뮤니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결핍을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탈성장을 실현함으로써 손에 넣을 수 있는 근본적 풍요를 이루어야 합니다. 넷째, 국가를 거부하는 무정부주의로는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적인 한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길은 기후 마오쩌둥주의로 빠질 위험성을 지닙니다. 기후 마오쩌둥주의는 더욱 효율적이고 평등주의적인 기후 정책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같은 이념을 버리고 중앙집권적인 독재 국가를 성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후 마오쩌둥주의의 부작용을 알고 새롭게 받아들일 사회체제로서 코뮤니즘을 유일한 선택지로 여겨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탈성장 코뮤니즘이 한층 느린 경제사를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동시에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위기에 대처할 유일한 선택지가 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네, 이때까지 사이토 고에 교수의 책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책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고 나니 이런저런 궁금증들이 떠오르는데요. 가장 크게는 탈성장 코뮤니즘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탈성장 코뮤니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해보면 체제 변화를 강제할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책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필연적으로 이런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성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탈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저자는 5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사용가치 경제로의 전환, 노동시간 단축, 획일적인 분업 폐지, 생산가족 민주화, 필수 노동 중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의 소비 욕구 축소를 전제로 합니다. 강제성이 없는 자기 억제에 의한 욕구 축소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위험이 도래하여 빠른 대응과 현명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서 효율성을 포기하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선택은 인간 사회의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소유에 의한 공동관리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공공재의 경우 꼭 필요하지만 과소 공급되는 측면이 있어 국가가 관리하게 된 것인데 공동관리에 의하면 아무런 경제 주체도 생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무임승차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고 공유주의 비극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미 소유된 것에 대해서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즉, 저자의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 공감은 되지만 그 대안으로 제시한 탈성장 코뮤니즘에 대해서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이작 도이처상을 수상한 저명한 연구자 사이토 고에이의 생각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속불가능 자본주의를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